9시가 다 됐네요. 지금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요? 12분. 그래도 이제 이번 달은 이제 우리 세라방이 고정 멤버들이 한 20명 정도 등록하신 분들이 딱 생겨가지고 이제 굳이 막 일일이 이렇게 링크 막 나눠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예고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들 시간 맞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지금 6월이 벌써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27일. 예, 벌써 6월의 마지막 일요일이고 이번 주만 지나가면 이제 7월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이렇게 빨라요. 날짜가. 예? 올해는 코로나를 좀 벗어나나 했는데 여전히 아직 백신도 맞기 전에 지금 한 반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뭐 하여튼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달이나 백신 좀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주변에 의외로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맞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자청해 가지고. 근데 아직 저는 뭐 순서대로 가자 이런 주의라서. 자, 오늘 우리 소셜스쿨 멤버분들 교수님들도 조금 바쁘신가 보네. 한 두 분 아직 안 들어오셨고, 그래도 김지혜 선생님 들어오셨고, 김학용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이승만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이영진 선생님 들어오셨고, 예, 우리 붙박이 멤버들은 거의 다 오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초대 손님 박수로 모시지 않아도 제가 그냥 알아서 혼자 시작하면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누구야? 이태원 교수님이 또 워드프레스에 새로운 빌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이트를 쉽고 좀 빠르게 또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점점 하여튼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지난주에 제가 저 개인 채팅방 같이 멤버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 사이트 챗봇으로 카톡의 챗봇으로 제 프로그램이나 제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챗봇을 하나 프로토타입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고 지금 약간의 피드백 베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이 마케팅의 축이 상당히 지금 메신저 베이스, 모바일 베이스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실감을 조금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직접 배워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툴을 좀 만들어 주마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조금 비용을 들여가지고 맡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은 게 신청한 게 한 3, 4월 그쪽 경이었는데 지금 벌써 6월 다 지나갔잖아요. 한 2, 3개월 걸린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한 2,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 챗봇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 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이거 지난주에 카카오 싱크 붙이는 것까지. 그랬더니 뭐 그것도 예전 같으면은 막 코드 공부해야 되고 뭐 이 로직 짜야 되고 시나리오 개발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좀 사전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이어서 일반인들은 쉽게 손대기가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 또 그 짧은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챗봇 빌더들을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꼭 코딩을 몰라도 로직만 좀 잘 짜면 얼기설기 이렇게 다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까지 또 그 사이에 또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은 한 발 앞서서 지금 이런 마케팅 쪽에 제반 이 솔루션들이나 이 디바이스들에 대한 이런 대응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조금은 앞서서 보는 편인데 제 예견이 그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거의 모바일 챗봇을 각 개인들이 개발자한테 의존하지 않고 개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쪽이 교육 과정의 한 화두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만큼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이 마케팅 대화, 채팅 이런 게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마케팅 툴로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뭐 제 의견이 섣부르지 않다면 올 하반기에 그 메인 이 마케팅 쪽의 키워드가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좀 정해보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저랑 내기하셔도 좋고요. 2021년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키워드 두 가지를 뽑으라고 그러면 아마 퍼스널라이즈드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개인화된, 개인을 추적 대상으로 삼은 개인화된 그런 맞춤형 자동화, 이게 아마 2021년을 마감하면서 제일 큰 아마 마케팅 화두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정도 한다고 그러면 챗봇, 챗봇 ARS, 채팅 베이스로 그 고객들이 나한테 뭔가 응답을 해오거나 어떤 정보를 요구할 때 내가 직접 응답하지 않으면서도 기계가 응답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응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응답을 해내는가 하는 어떤 그 챗봇 ARS 기능, 아마 이런 정도 키워드가 2021년을 아마 이제 상반기 이제 마감 거의 끝났고요. 아마 하반기 때도 그런 정도의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키워드 하에서 아마 내년도 마케팅이 또 새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술의 진화가 되게 빠르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뭐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냥 빠르다라는 게 그냥 빠르다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빠르다, 뭐가 바뀌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하시고 거기에서 기계한테 맡겨야 될 대목하고 사람이 따라가야 될 대목들을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기계의 몫이거나 개발자의 몫이었던 게 이제 올해로 넘어오는 순간 이미 개발자의 몫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개인들의 몫이 돼버리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오토메이션, 자동화 쪽하고 챗봇 쪽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오셨어요, 이제? 예. 17분 오셨어요. 오케이. 제가 서두로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올 상반기를 지금 마감하는 타임이니까 올해를 통틀어서 2021년을 관통해서 어떤 마케팅 그 조류가 가장 메이저 조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몇 개의 키워드를 먼저 좀 던져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셨죠? 예, 뭐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날이라서 따로 뭐 인사를 소개받지는 않겠고요. 오늘 그 일요일 밤 소셜스쿨 일요일 밤 자라방 벌써 28회째입니다. 한 달에 4차례씩 하기 때문에 47에 28 벌써 이제 7개월을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30회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마당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이제 자라방도 자리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파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화면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화면. 자, 나와라. 예. 보다시피 제목은 페이스북 계정의 비활성화 원인과 예방 대책, 이런 주제로 좀 잡았고요. 잘 보이시죠? 예, 혹시 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채팅방을 이렇게 약간 모니터를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늦은 저녁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김재수 선생님께서 인사 먼저 남겨주셨고, 신원성님께서 백인혜님을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초면이 아니신가 봐요. 예, 가끔가다 저희 방송 들으면 저쪽 방송에서 봤던 분을 여기서 만나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건 이제 알아서들 인사 나누시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쭉 보면서 자,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제목은 크게 한 세 챕터랄 건 없는데요. 그 흐름을 이렇게 좀 잡았어요. 그냥 뭐 바로 계정 비활성화 얘기를 메인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이 관장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더 나가서 메신저의 가장 큰 도구를 차지하고 있는 왓츠앱, 이런 쪽이 어떤 방향으로 통합과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그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 최근에 그 페이스북의 서비스 진화 형태, 요거에 대한 거를 일단 조금 먼저 좀 짚어보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을 비즈니스 용도로 이용하려는 분들한테 최고의 항상 이 SOS, 이 긴급 도움 호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그 AI의 어떤 진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팁들, 혹은 해결 팁은 없죠 사실은, 예방 팁, 예방 팁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1시간 동안 메인으로 전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페이스북에 가장 최근에 그 런칭한 서비스가 저겁니다. 오늘 27일인데, 이번 주 초였죠, 사실상. 21일 날 런칭을 한 서비스예요. 그 페이스북판 클럽하우스. 제목은 라이브 오디오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안드로이드 버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미국에서 그 iOS 버전으로 그 월요일 날첫 그 런칭이 일어났고, 그 첫 런칭을 그 페이스북의 그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리도 이런 룸을 만들어냅니다라고 이제 실제로 그 시연을 했던, 그런 서비스가 개시가 됐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이미 작년 뭐 중반 하반기부터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새롭게 성장한 그 음성 기반의 SNS예요. 음성 기반의 SNS. 뭐 한 샘플 하나 보여드려야지 좀 실감이 나시려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성 오디오 SNS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실감을 한번 해보시려면, 지금 페이스북이 6월 21일 날 첫 서비스 오픈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한 2주 앞서 가지고 카카오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카카오가 음이라는 음이라는 서비스를 6월 8일인가 9일인가, 지금 페이스북에 거의 한 2주 앞서서 이미 게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이라는 서비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는 거 있으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 예, 여기 음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가 가장 빨리 발빠르게 새로 오픈한 그 오디오 기반 SNS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열면 지금 회사에서 혼자 몰래 들으려고 만든 음악방입니다. 은근 고퀄 음질이네요. 신청곡 올려드려요.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스타벅스 매장 음악방, 요즘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일상, 낮은 텐션, 뭐 양방향 소통방, 소소한 대화는 어떠세요? 영어 회화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갖가지 방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피커로 참여하기 2번만 허용. 소리 나와라. 사실 그 반은 쫓아냈다고 하는 게 거의 맞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쫓아냈구나. 저는 이제 친절하게 대응하는데 혼자 막 노래 부르고 갑자기 자, 여기 오디오 SNS입니다. 막 진행병이 있는지 막 진행을 하시는데 막 아주 공손하게 하니까. 전 나갈게요. 자, SNS를 이제 뭘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타이핑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자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만나서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같은 주제로 음악을 같이 듣거나 레슨, 영어 뭐 스피치 연습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공동의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이런 거를 실시간에 그냥 말로 나누자는 거예요. 말로.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태까지 우리 사람들이 기계를 발전시켜 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명령을 그나마 가장 그 빠르고 쉽고 간결하게 한 게, 최종적으로 지금 발전한 게 뭐였냐면 이 타이핑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도스 옛날 도스 시절에 우리 게시판 활동을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10년, 20년 전을. 그러면 모든 게 다 타이핑이나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기계한테 명령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쉬워져서 지금은 웬만하면 다 이제 모바일이 됐든 뭐 PC가 됐든 키보드 입력이나 혹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까지 온 건데, 사실 이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타이핑 입력을 하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동 혹은 액정을 터치하는 행동조차도 결국은 손이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인간들은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굳이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 말이 있잖아. 입이 있잖아. 입은 몸뚱아리 가만 놔두고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시리아 지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시리아 오늘 날씨 어떠니? 시리아 지금 어디 가려면 무슨 음악 틀어줘? 어디 가려면 무슨 뭐 지하철 타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리가 응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 SNS조차도 왜 굳이 내가 타이핑을 해야 돼? 굳이 왜 입력을 해야 돼?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않아?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클럽하우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이 클럽하우스랑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저기 카카오가 이미 저렇게 음이라는 걸로 하나 이미 개장을 했고요. 트위터도 이미 개장을 했고요. 뭐더라 스페이스인가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도 이거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하죠? 뭐 아마존도 한다고 그러지. 뭐 웬만한 데는 지금 다 하겠다고 좀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이번 주에 오픈을 했고요. 먼저 좀 더 이제 확산이 되겠죠. 해외 쪽으로 확산이 되고, 뭐 안드로이드 버전도 곧 나오겠죠.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오디오 SNS가 나오는 거는 나름대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조금 더 그 수월해지고 쉬워지고 편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일정 정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이제 얼마만큼 대중화되고 확산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 팟캐스트도 처음에 뜰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어가지고 상당히 뭐 라디오 프로그램을 일정 정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수준에서 이제 그 멈췄거든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무슨 그 뭐 윌라니 뭐니 해가지고 오디오북도 뜨는 거 아시죠? 오디오북 시장도 생각보다 또 다른 형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주얼로 보는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영상 시각을 제외하고 소리만으로 소통을 하는 그 채널이 어디까지 갈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먼저 그 예상을 어떻게 할지는 뭐 그 다음 문제고, 오늘의 메인 테마는 아니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신규로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어떤 트렌드 흐름을 말씀드리고, 페이스북이 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냥 마냥 따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여기 이 페이스북의 이 오디오 서비스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각 그 이 오디오 서비스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좀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 10월 달 기사입니다. 페이스북 영어를 거치지 않는 AI 번역 모델을 공개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이 전 세계 언어를 이렇게 통역 내지는 번역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그 어떤 번역을 할 때 영어를 표준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건너뛰어서 재차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한국말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라고 하면 이걸 한국어를 일어로 바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일단 영어로 바꿔요. 그 다음에 영어를 다시 일본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영어를 굳이 안 끼우고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로 번역하는 그런 엔진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전 세계 100개국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기술을 발표한 게 작년 10월이라고요. 근데 번역이 된다는 얘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통역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번역을 읽어만 주면 되니까 텍스트를. 그래서 이 번역이 이렇게 그 중간에 영어를 경유하지 않고 어떤 특정 언어 대 특정 언어로 1대1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조금만 DB가 쌓이고 AI가 학습을 조금만 더 부지런히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통역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통역까지. 그래서
그 만약에 오디오 SNS가 만들어질 때 그 이 전 세계 통역을 가장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 서비스는 지금 페이스북입니다. 그동안 이미 전 세계 28억 명, 30억 가까운 인구가 단일 커뮤니티에서 수도 없이 쏟아낸 그동안의 대화, DB가 있기 때문에 그 DB를 음성 DB로 수정하고 고쳐내고 그걸 말로, 오디오 정보로 치환을 시켜낼 수만 있다고 하면 가장 빠른 통역 기능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비스가 하나로 묶이는 날이 가장 파괴적인 글로벌 SNS가 하나쯤 다시 재탄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SNS의 어떤 성장에서 가장 지금 향후 미래가 귀추가 주목되는 쪽은 페이스북 쪽입니다. 딴 데는 페이스북만큼 그만큼의 어떤 많은 DB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진화들이 향후에 그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역하는 거는 단순 번역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어미 변화도 워낙 많고요. 개별 사람마다 발음의 인터넷이나 억양이 뭐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방언이 있을 수 있고 사투리가 있을 수 있고요. 존칭어가 있을 수 있고 하대가 있을 수 있고 이 말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또 그만큼 DB화 시켜야 될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단순한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구현이 될 문제들이거든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크게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페이스북이 그러면은 뭐 그런 뭐 오디오 SNS만 지금 개발하냐? 그러진 않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페이스북이 지금 가장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뭐 1조를 주고 인수했던 회사인데 뭐 그거보다 뭐 수십 배 이상의 지금 그 가치를 얻어냈다고 지금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세게 바뀌었던 두 가지 그 변화가 요거예요. 이게 올 초까지 올해 한 2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의 그 아래쪽에 메인 메뉴 5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홈 메뉴, 그다음에 탐색 메뉴, 그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내가 찍어 놓은 이 폰에 사진이나 혹은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뭘 골라서 올릴까요? 업로드하는 내가 찍은 컨텐츠 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버튼이었거든 이게. 그다음에 여기 하트 있죠. 이 하트는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좋아요를 하고 댓글이 어떻게 붙었는지 혹은 DM은 나한테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그 툴이 바로 여기 하트 버튼이었어요. 이건 나의 프로필 버튼이니까 이건 따로 기능 버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게 작년 11월 달에 여기요. 이 플러스 버튼이 맞죠? 플러스 버튼이 아니죠. 11월 달 버튼이 요거 하트 무늬부터 먼저 봤어요. 하트 무늬가 쇼핑백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한국도 릴스라는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 플러스 버튼이 여기 동영상 버튼으로 바뀌어요. 원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제일 먼저 많이 했던 거는 사진 찍은 거를 사진을 올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사진은 됐고 뭘 올리라는 거예요? 동영상 올리라니까. 근데 동영상도 길게 쓰는 거는 서버도 부하가 걸리고 당신들도 편집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짧은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요. 10초에서 길어야 뭐 60초. 네. 기본적으로는 15초짜리. 15초짜리 영상을 올려라 라고 올리는 게 이게 바로 릴스 아이콘입니다. 릴스. 그래서 지금 뭐 가보면 지금 상당수의 지금 인스타그램의 이 컨텐츠들이 단순한 이미지에서 상당 부분이 릴스로 바뀌고 있어요. 실감이 안 난다?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거 아까 본 제 릴스 채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 채널이죠. 여기 아이콘 눌러가지고, 가보면 제가 올린 컨텐츠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여러 장 겹쳐 있는 거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는 뜻이죠. 자, 반면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거. 동영상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거. 소리 키워드릴까요?
움직이죠. 제가 손을 잡고 어저께 저기 북한산 올라갔을 때 찍었던 장면이라서 그런 거예요. 소리도 녹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날까? 뭔 소리입니까? 목닥 두들기는 소리예요. 옆에 철이 있었거든. 웅령사라고 예, 굉장히 큰 대불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거 내려오면서 뜨는 겁니다. 어제 비를 맞았거든요. 물이 냇가에 물방울 떨어지는 빗소리. 자, 이건 사진이고, 예.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 위쪽에 SKT 밑에 있는 요 빨간 그 버튼이 쭉 올라가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 릴스가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줌으로 하고 있는 장면을 직접 찍어가면서 제가 릴스는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샘플 삼아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요건 구름에 달 가듯이. 구름 달 가는 거 보이세요? 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SNS 컨텐츠조차도 단순히 글을 열심히 쓰고 사진을 열심히 올리고 하는 단계가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10초짜리 15초짜리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예.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SNS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른 모바일 서비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좀 보셔야 돼요. 안 관심을 덜 갖고 있거나 그냥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6개월만 지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SNS 중에 1위가 유튜브하고 카톡 빼고라면요 인스타그램이라니까. 인스타그램 현재 월 사용자가 이미 1,600만을 넘는 반면에 가장 압도적으로 이 SNS를 영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페이스북이 지금 1,000만 아래로 떨어졌어요. 사용자가 900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 인스타에 지금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자, 그 와중에 여러분 요새 페이스북 한번 접속해 보시면요. 특히 자기가 운영하는 페이지 가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권장 사항이 이게 팁이라고 가지고 자꾸 뜨거든요. 그 첫 번째 팁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왓츠앱에서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광고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팁이 주구장창 뜰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요. 요새 페이지를 들어가는 순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페이지를 관리자 입장에서 들어가 보시면 가장 많이 받는 게 요겁니다. 왓츠앱에서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거 딱 누르잖아요. 그럼 요런 게 딱 떠요. 무료로 왓츠앱 앱을 비즈니스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세요. 이걸 설치하는 거는 어디에 설치하라는 거냐면요. 폰에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당신 폰에다가 왓츠앱 비즈니스 앱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왓츠앱이 뭔데? 전 세계 20억 명이 쓰는 카톡이에요. 예. 우리나라만 안 쓸 뿐이에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안 써요. 중국은 위챗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카톡을 쓰고 있고 일본은 라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왓츠앱이 뭔지도 모르지만요. 한중일 삼국을 빼고 나서 전 세계 지금 거의 80%가 쓰는 카톡이에요. 그게 왓츠앱이에요. 사용자만 20억이라니까요. 20억이 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걸 깔아서 도대체 뭐 하라고? 광고하래잖아요. 그래서 깔면 왓츠앱의 메시지 수를 늘려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라고 지금 떠요. 이게 지금 왓츠앱으로 광고를 하세요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첫 번째 지금 권장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신 번호 몇 번이에요? 광고 크리에이티브 뭘 걸 거고요? 여기에 뭐를 광고 소재를 뭘 걸어가지고 일추산기 도달과 몇 명한테 지금 홍보하세요. 지금 게시물 홍보하게 해요. 그럼 저거를 홍보를 하고 광고를 때리면 나한테 어떤 효과가 오냐? 왓츠앱으로 메신저 접속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비즈니스 대상으로 찾는 콜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콜이.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에서 들어가 보시면요. 맞춤 타겟을 하는 대상 중에 콜수를 늘려드릴까요? 또 있어요. 콜수. 옛날에는 링크 클릭을 늘려드릴까요? 전화를 늘려드릴까요? 요게 이제 그 옵션이었잖아요. 지금은 당신의 상담 전화 콜을 늘려드릴까도 옵션으로 추가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왓츠앱을 거의 안 쓰니까 그 역할을 그럼 누가 하냐? 카톡이 한다고 봐야 돼요. 카톡이 앞으로 어떻게 이 페이스북이 하는 이런 마케팅
이런 시도들을 어떻게 자기 걸로 우리나라 국산화 시켜가지고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 통합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 챗봇,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RS로 진화되고 있다고.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봤던 최규문의 페이스북 가이드라는 그 가이드, 페이스북에 페이지 갔을 때 인박스, 메시지 인박스에 가면 뜨는 기본 메뉴입니다, 이게. 왼쪽 보시면요. 메시지 해가지고 모든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메신저 메시지, 여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있죠. 이게 인스타의 DM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페메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메신저로 오는 메시지는 당연히 들어오고요. 거기에 인스타그램에서 나한테 사람들이 보내는 다이렉트 메시지도 메시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페이지로 들어오는 건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와요? 페이스북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기 페이스북에 내가 어떤 게시물 올렸을 때 그 댓글 붙는 거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도 내가 어떤 게시물 올리면 거기에 좋아요 말고 댓글 붙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메시지로 봅니다. 그래서 나랑 매칭 연결시켜 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으면 이 메시지, 다이렉트 DM,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댓글, 인스타그램의 댓글, 페이스북 메신저에 오는 글 모조리 다 하나의 인박스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아직 좀 전에 지금 왓츠앱을 저도 아직 매칭을 안 시켜놔서 안 뜰 뿐이지 왓츠앱을 매칭시키잖아요. 그럼 왓츠앱 메시지도 여기에 통합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의 DM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다 통합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얘가 뭘 제공을 하냐면 오토메이티드 리스판스 ARS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대화 중에 무슨 키워드를 던지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동으로 뿌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자동으로 뿌리는 기능을 자체 일종의 챗봇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챗 플러그인이라고 그러죠. 다른 외부의 채팅용 플러그인이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복합해서 인티그레이티드라고 그래요. 짬뽕 시켜가지고 딴 챗봇이 갖고 있는 기능을 페이스북 메신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동시에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ARS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응답을 하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 접속했을 때 인사하는 거 혹시라도 즉석으로 응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내용을 이렇게 넣으세요. 혹시 좀 자리를 비우셨나요? 그럼 부재중 메시지는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때 그분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 사람의 리드를 따고 싶으세요? 그럼 잠재 고객용 질문을 던지세요.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자주 어떤 질문을 자꾸 해올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패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응답을 미리 메신저로 그냥 세팅을 해 놓으세요. 연락처를 따고 싶으세요? 위치를 따고 싶으세요? 영업시간 알려주고 싶으세요? 혹은 뭐 고객이 아니지 채용 관계상 사람들이 어떤 채용 정보를 접수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응답을 보내세요. 또 어떤 경우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싶은가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하고 싶은가요? 예약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알려주고 싶은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나와요. 페이지를 추천할까요? 페이지 추천을 안 할까요? 이게 지금 약간 하이라이트 돼 있죠? 페이지 추천 안 함. 이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이게 선택이 돼 있는데 이 페이지 추천 안 함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디폴트는 해제돼 있는데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누군가 회원님의 페이지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공유한 다음에 이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될 겁니다.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쿠폰을 보내시거나 고객의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메시지를 수정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만족스러우지 못하셨더니 죄송합니다. 개선할 점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내 페이지에 왔는데 페이지를 추천하기는커녕 여기 되게 안 좋은데요 라고 추천을 안 하고 나갔을 때 이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자동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거나 검색을 하다가 우연이라도 제 페이지에 와 보셨을 텐데 왜 추천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세요? 왜 비추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주시면 제가 더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동으로 뿌리게 하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 해제돼 있으니까 이걸 설정을 해줘야지 그게 나가는 거죠. 디폴트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까지를 지금 자동화 시켜가지고 페이스북의 그 페이지 메신저 챗봇에다가 다 지금 붙여주고 있다고요. 세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지금 앞으로 페이스북이 그리는 그림은요. 지금 20억의 왓츠앱과 13억이 넘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그 다음에 16억
아니 인스타그램 지금 몇 명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15억 이상 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예, 인스타그램 DM을 쓰는 사람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메시지 그 월드 메시지로 소통되는 전 세계 그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그 커뮤니티 하에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과 커머스를 함께 통합해서 가겠다는 게 페이스북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환경이 왔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메인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제가 그 제목은 그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막 입이 닳도록 얘기하기 귀찮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새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 제일 큰 이슈 중에 늘 꼽히는 1위 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뭐 예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올 초에 그 최경훈의 디마불사 100일 야방 할 때 그러니까 1부 끝내고 2부 첫 방송으로 21일차 방송으로 이게 이미 한번 달았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때처럼 그 이 계정 비활성화가 자주 발생할 때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본 진단과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는 이 21일차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다른 어떤 그 개별적인 방송을 통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몇 분인가? 예, 거의 20분 좀 참석해 계신데 아마 한두 번은 제가 그 페이스북 그 이 계정 비활성화에 대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을 조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하지는 않을 거고요. 딱 두 가지 말씀 드릴 거예요. 두 페이지만 제가 오늘 추가로 만들었거든요. 원인, 그 다음에 대책, 이렇게. 요 얘기를 지금 시간이 37분이니까 조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기사 지금 화면에 보이시길 텐데, 페이스북 올 들어 가짜 계정 50억 개 삭제. 라는 이 기사, 언제 거냐면요. 2019년 11월 달 기사입니다. 재작년 말. 예. 이미 2년 전 기사예요. 2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사용자가 28억이 좀 넘는데요. 1분기 기준 데이터 제가 봤는데 28억 5천만이거든요.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 추세면 거의 뭐 분기당 한 5천만 원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0억 잘하면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0억을 설령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페이스북이 2004년에 처음 서비스를 했죠. 그로부터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2004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15년, 16년? 예. 그 정도 오는 동안에 거의 30억 인구를, 전 세계 30억 인구를 지금 하나의 커뮤니티로 지금 만든 건데, 문제는 15년이 넘게 토탈 모은 게 겨우 지금 30억이 아직 안 되는데, 2019년 단 한 해 동안 가짜 계정을, 페이스북에 가짜 계정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개수만 50억 개라고요. 한 해 동안. 그러면 작년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올해라고 안 그렇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1년 사이에 50억 개의 가짜 계정을 생성하려는 시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자동화된 그 봇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은 1인 1계정을 쓰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 서비스에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다 합해도 30억 지금 유저가 안 되는 마당에 한 회, 1년에 50억 개의 가짜 계정을 도대체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다 장사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노출 때문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노출수를 늘려서 뭐 광고주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예?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라도 좋아요를 늘리고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라도 가짜화된 그 페이크된 댓글을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마치 어떤 상품이든 서비스든 굉장히 많은 그 유저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속이기 위한 페이크 시도를 위한 계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나를 비활성화시키고 나를 차단하냐라고 우리 계정을 왜 막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요. 1년에도 가짜 계정이 50억 개가 만들어져서 말도 안 되는 그 컨텐츠를 올려놓고 나서 거기다가 좋아요를 붙이고 댓글을 붙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당신이 새로 만드는 계정이 가짜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 30억 명이 쓰는 툴이면 계정을 만들 사람이면 우리가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을 줬잖아. 그 사이에 안 만들고 왜 인제사 만들어?
지금 여러분 네이버만 하더라도요. 소위 말하는 최저가 블로그 언제죠? 2017년인가 16년 11월인가 그 이후로 만들어지는 그 블로그 계정들은 최저가 자체에서 대상에 넣어주지도 않잖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네이버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블로그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해 준 게 그동안 몇 년인데 여태까지 안 만들고서 지금 와서 왜 블로그를 아이디를 만드냐고요. 신규 블로그를 왜 개설을 하냐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아직 나이가 14살도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새로 가입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 왜? 그동안에 만들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연령을 봤을 때 아 얘가 새로 신규로 블로그를 만들고 신규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 연령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오케이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들이 지난 10년을 넘게 20년 가까이 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그때는 안 만들고 인제서 만드냐고요. 이거는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뭔가 그 상업적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드는 계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의심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개인들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실제 개인이 아닐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계정 원칙을 실명제로 더군다나 고수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미 새로 만드는 모든 신규 계정들은 13살짜리가 14살이 되면서 저 계정 새로 만들래요 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요청사항이 아닌 이상은요 다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계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든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든 간에 그 페이스북이 바라는 첫 번째 행동은 아닌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들 간의 실명의 자기 계정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소식을 전하고 서로 친교를 맺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 서비스이지 오자마자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하라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의 계정들이라면 마지막 최종 그 실수요자 고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한 업자일 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비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막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일 비즈니스로 이렇게 뭔가 목적으로 계정을 만들 때 차단이 빨리 되냐면요. 기껏 예전에 만들어놨던 계정 맨날 몇 년간 묵혀놓고 안 쓰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오랜만에 접속을 했는데 접속을 하자마자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할 때 친구랑 무슨 뭐 소통을 하거나 DM을 나누거나 이러지 않고 갑자기 무슨 광고 계정을 개설한다고 하든가 비즈니스 계정을 개설한다고 하면요 그냥 바로 이거 이 작업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바로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왜 막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페이스북 AI 입장에서는요. 1년에 55개의 가짜 계정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차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평소에 활동도 안 하던 계정이 갑자기 그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가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차단하고 시작합니다. 또 어떤 경우 광고 계정을 그동안에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한 번도 광고 계정을 쓴 적이 없어. 광고 계정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갑자기 광고를 하겠다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그동안 광고 계정을 우리가 만들어준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왜 광고를 하겠다고 달라드냐고.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해본 흔적이 없는데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겠다고 할 때. 비즈니스 계정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거는 쓰지도 않고 다른 비즈니스 계정을 또 만들려고 할 때. 페이스북 볼 땐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막아놓고 시작합니다. 차단, 비활성화. 그리고 나서 풀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풀어봐. 네가 진짜 개인이고 네가 진짜 이게 쓸 의도가 있었고 정말 성실하게 이 계정을 쓸 그 의사가 있다면 나한테 그 근거를 대봐. 근데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웬만하면 페이스북 계정 비활성화 됐을 때 아무리 이의 제기하고 아무리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풀리냐면요. 그냥 원래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처음 계정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려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프로필 차곡이 다 그 성실하게 채우고요. 그 다음에 누구 친구 맺을 만큼 가까운 친구들을 맺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내 오늘 뭐 했다라고 뭐 포스팅이라고 그러죠. 게시물 올리고요. 또 뭐 가까운 친구들한테 인사글 남기고 대화 나누고 예.
페이스북 계정 만들어 가지고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한 일주일 내지 2주 예, 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비로소 페이스북이 보건대 아, 얘 진짜 이렇게 실제 사용자 많네. 실제 사람 많네. 라고 인정해줘요. 예, 그러고 나서 만약 뭐 이제 뭐 광고를 하겠다고 달라든지 뭐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겠다고 하면요. 그때는 다 용인해 줍니다. 그때는 시비 안 걸어요. 예. 근데 그런 작업이 없이 갑자기 신규 계정을 만들자마자 혹은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방치해 놓고 6개월이 넘게 손도 안 댔다가 갑자기 와서 하는 비즈니스 행동들 다 예, 해킹 행위로 봅니다. 다 페이크 계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활성화가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령 그 계정을 잘 살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이제 뭘 하려고 하다가 혹은 평소에 그래도 광고를 열심히 잘 하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부분이 이제 일반 프로필 계정이 비활성화 되는 경우라면 이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 당하는 경우는요. 똑같아요. 그 페이스북이 하지 말란 짓을 한 거예요. 어떤 이유건 간에. 페이스북에서 하지 말란 짓은 얼마나 많냐면요. 페이스북의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페이스북에 이 약관 규정이 얼마나 많냐면요. 자, 여기 한번 페이스북 가볼까요? 처음에 가보면 약관 있죠. 약관. 예. 약관 가보면 예, 회원님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페이스북 약관 및 정책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서비스 약관, 데이터 정책, 커뮤니티 규정, 특히 이 커뮤니티 규정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책 유형 보시면 뭐 라이브 방송이나 페이지 그룹 운영을 할 때, 그 다음에 광고나 브랜드 컨텐츠 상거래를 할 때, 그 다음에 결제를 할 때, 뭐 쿠키 정보,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유형별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커뮤니티 규정. 커뮤니티 규정, 여기 뭐 폭력 및 범죄 행위, 안전에 관한 얘기, 불쾌한 컨텐츠, 뭐 진실성하고 멀어지는 것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뭐 이런 부분도 다 해가지고 쭉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안 되고요. 또 요거 위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책 중에서도 상거래 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상거래 정책. 그래서 쭉 가다 보면 그 상업적인 정보를 낼 때 쓰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또, 예. 그리고 이 계정에 대한 정보들은 수시로 또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보시면 서비스 약관에서 여기 보면 뭐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정보 하다 보면 이거 왜 자꾸 뜨지? 데이터 정책, 설정, 상거래 정보라고 또 있어요. 광고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 정책 하다 보면 또 무슨 뭐기 커뮤니티 규정, 기타 약관,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 더 나가서 소프트웨어 정보, 이 상거래 쪽에 안 나오지. 그리고 여기 있네요. 상거래 약관. 네, 요게 지금 요게 대표적으로 그 비즈니스 광고와 연관된 상품 취급에 대한 약관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요. 빽빽하게 있습니다. 빽빽하게. 그래서 상업 사용 관점, 그 제품에 대한 것들, 법 준수에 대한 것들, 분쟁 처리 방법, 뭐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요. 가짜없이 막아버립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유가 없긴 왜 없어요. 따지고 가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페이스북이 사람이 이걸 차단하는 게 사람이 그 계정을 비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리즘이 이러이러한 패턴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거든 차단하라라고 다 프로그래밍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거라고요. 전 세계 30억 명이 쓰는 툴이고 거기에 광고주로 비즈니스 계정을 쓰는 사람만도 거의 1억은 될 거예요. 그 1억이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사람이 차단을 하겠어요. 다 기계가 하고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차단을 시켰더니 그거를 수정을 하라고 분명히 경고를 준 건데 그 경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 행위를 하기는커녕 다른 계정을 또 만들고 다른 비즈니스 계정을 또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여태까지 문제가 됐다고 자기가 판단했던 광고를 또 붙여. 그 랜딩 페이지를 또 거기를 타겟 페이지로 또 붙여. 그러면은
기계가 볼 때 나를 우습게 보나? 내가 뭐 아무 이유도 없이 할 일이 없이 바빠가지고 여기 지금 차단된 줄 아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사이트의 행동 전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에 들어가고 계속 다 차단해버려요. 예, 어떤 새로운 계정을 만들든 광고 계정을 새로 만들든 비즈니스 계정을 새로 만들든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문제 삼았던 랜딩 페이지를 또 붙이잖아요. 그럼 광고 계정과 그 비즈니스 계정도 다 차단해버려요. 혹은 동일한 IP에서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IP에서 다수 계정이 동시에 접속을 한다. 혹은 하나의 그 계정인데 이 하나의 계정을 뭐 부산에서 접속하는데 저기 서울에서도 접속을 동시에 한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관리자가 운영자가 메인 운영자가 하나면 한 군데서 그 관리를 하고 한 디바이스에서 손이 두 개가 아닌 이상 한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왜 두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일어나? 둘 중에 하나는 해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설령 뭐 B가 해커를 하고 A가 진짜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인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요. 이게 이상한 데서 지금 접속을 시도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하고 당신 계정이 어떤 위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막아놓고 볼게요라고 딱 차단한 다음에 차단했습니다라고 나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뭐 내 계정이 누군가가 대신 접속 시도를 했다고? 이건 비번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커뮤니티 규정을 어기거나 뭐 광고 소재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차단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거. 어떤 소재 정도가 차단이 되냐고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몇 군데 사이트에 저거를 갖고 있어요. 그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가끔 페이스북이 저한테 이런 소재는 쓰시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통보를 해오는데 오늘도 비슷한 거 하나 왔었는데 페이스북에서 뭐였더라? 당신의 서비스가 거절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요.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는데 페이스북에서 보내온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예, 역시 your item or rejected 뭐 이런 식으로 떠요. 당신의 상품이 거절됐다는 거야. 왜 거절됐을까? 이런 거 거절됩니다. 이거 미국산 LA 갈비라고 했는데 요거 갈비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죠. 여기 갈비살 상품인데 갈비 세트 근데 광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서 차단시켰습니다라고 떠요. 왜? 이게 생고기잖아. 생살코기. 그 페이스북 그 커뮤니티 규정이나 상거래 규정 잘 보시면요. 그 살아있는 생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생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그런 이미지 같은 거 못 쓰게 돼 있어요. 요거 내 입장에서는 먹음직스러운 고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이 볼 때는 생체 생고기를 갖다가 지금 도륙을 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 지금 버젓이 광고 그 소재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또 당신 거 뭐 아이템 리젝트 됐습니다라고 뜨는 것들이 있어요. 뭘 하나 또 보여드릴까? 많아요. 이 리젝은요 수시로 발생합니다. 수시로. 예, 이런 것도 리젝트합니다. 자, 요거는 미술 사이트에서 미술 용품 파는 데에서 자, 요런 거에 만화 대생에 대한 지금 대생 안내 가이드북을 갖다 파는 데도 요 정도의 노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광고 정책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아버려요. 또 요런 거 무슨 이상하게 생겼냐. 잉크 카트리지거든요. 잉크 카트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뭔가 약간 그 뭐 성인용 장난감으로 보이나 봐요. 막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광고 정책 위반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죠.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대생 뭐죠? 아이템 하나, 가이드북 팔려고 그 표지가 저렇게 약간 비키니를 입고 왔는데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잉크 카트리지 모아가지고 내가 해놨을 뿐인데 그걸 왜 막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항의하고 싶죠. 근데 페이스북에 인공지능이 지금 그 AI가 갖고 있는 이 뭐죠? 그 통과 수준의 범위가 저 정도 노출이 비키니 정도의 노출이 되거든 막으세요. 라든가 뭐 성인용 장난감을 갖다 연상시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거든 막으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떡하라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그 커뮤니티 규정을 어기는 광고 소재를
반복적으로 올릴 때 나는 이상이 없다니까, 나는 가이드북이고 나는 그냥 잉크 카트리지니까 생각하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스북 AI가 열받아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고칠 생각을 하고 성의를 보이셔야지 왜 자꾸 저를 건드리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계정 전체를 차단시킨다니까요. 또 의심스러운 반복 행동 당연히 차단합니다. 뭐죠? 계정을 열어주자마자 친구를 갖다 하루에 100명을 사귀겠다고 계속 또 친구 사귀기를 하고 있다든가, 혹은 또 어떤 경우 똑같은 그 뭐죠, 링크를 태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그 복붙이라고 하죠. 뭐 카피 페이스트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요, 야 이거 기계야? 사람이 이렇게 할 짓이 없어? 뭘 하려고 지금 이 짓을 이렇게 매일 뭐 10분 단위로 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판단되면요, 기계적 행위로 봐요. 사람이 하는 행위로 안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링크를 태워가지고 반복적으로 뭐 메시지를 날리는 행동을 한다든가, 친구도 아닌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친구 초대를 날려가지고 친구를 맺어달라고 추가를 한다든가 하는 모든 그런 반복 행동들은 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행동으로 봐요. 그래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기계가 이유 없이 프로그래밍에 이건 차단시키세요라고 로직화 되어 있지 않은데 막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원인,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로직을 화나게 하지 마라. 알고리즘 로직이 어떤 경우에 차단시키는지 약관부터 정확하게 잘 읽어라. 예, 그게 일단 원인을 파악하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만약 비활성화됐다고 했을 때는요, 유일하게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혹은 호소를 하거나 애걸복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이트는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비즈니스 헬프라는 그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쭉 나열을 해놨어요. 당신을 위한 팁을 조회한 사람이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를 다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시작하기 버튼 누르세요라고 딱 여기 시작하기 버튼 딱 하나 있어요. 저걸 누르면 뭐를 할 수 있냐면 페이스북에 광고팀을 호출해가지고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어요. 혹은 근무 시간이 끝났을 경우는 저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쪽 담당자들한테. 그러면 이메일은 즉각적으로 일단 응답이 오고, 그 할당이 되면 할당된 그 뭐죠, 이 콜 요원으로부터 그 다음 날 정도까지는 그 콜이 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걸 풀어야 돼요라고 이제 그 뭐죠, 응답을 하면 좋고요. 만약 채팅을 할 수만 있다면 채팅은 보통 채팅창이 뜨는 순간 보통 한 2, 3분 안에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페이스북한테 내 계정이 왜 비활성화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하소연을 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페이스북은 뭐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도 없고요, 다이렉트로 전화를 받는 A 센터도 없습니다. 모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요, 고객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고객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신과 유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그 경험치를 갖고 이미 수많은 도움말을 이미 그 패큐리스트에 자주 질문하는 거에 올려놨으니까 그 중에 하나 찾아가지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비즈니스 셀프라는 사이트는. 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정리는, 그런 원인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예방책도 빤해요. 일단 차단된 다음에 푸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알려드린 신문고를 경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게까지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막는 수밖에 없어요. 예방. 예방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의 약관을 좀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약관에서 하지 말라는 짓, 약관에서 가이드라인에서 하지 말라는 소재 안 쓰면 돼요. 근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걸 꼭 쓰다가 결국은 당하는 거니까 최선책은 예방뿐입니다. 비즈니스 관리자 꼭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리자는 한 사람만, 나 혼자만 달랑 그 최고 슈퍼바이저 권한을 갖고 있으면 내 권한이 내 그 뭐죠, 프로필 계정이 막히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자산이 막혀버려요. 페이지, 광고 계정, 비즈니스 관리자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접속 자체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이런 뭐 페이지에 대한 관리 권한, 뭐 광고 계정에 대한 관리 권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토탈 관리 권한은 다 이게 비즈니스 관리자가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리자를 무조건 만드시고, 그 비즈니스 관리자의 슈퍼바이저라고 그래요.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 말고 최소한 한 사람은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도 실명 계정인 경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만약 나만 차단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예, 나만 차단되면 괜찮은데 그 계정 관리자의 누구누구도 뭐 2차 인증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동시 차단시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그 2차 인증을 받고 언제든지 개인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최소한 한 사람을 예, 비즈니스 관리자의 최고 슈퍼바이저 권한을 또 하나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 내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그 사람 계정을 이용해서라도 뭐 항의를 하든가 어필을 하든가 뭐 하소연을 하든가 할 수 있는 계정을 스페어 계정으로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작하기 버튼이 나와야만 그 하소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광고 계정을 받아놓고도 한 번도 광고를 안 하잖아요. 최소한 1만 원, 10불, 예, 1만 원이라도 광고를 안 하시면요. 그 지원 대상 광고주로 보질 않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아예 아까 그 헬프, 비즈니스 헬프 들어가면 그 여기 비즈니스 헬프 들어가면 그 시작하기 버튼이 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고를 10,000원어치도 안 하잖아요. 그 계정에서 그러면 그 시작하기 버튼조차도 안 떠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쪽에 돈 주고 광고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서비스를 하냐는 거거든요. 최소한 10불, 1만 원이라도 소액 광고라도 꼭 집행을 미리 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만일의 경우에 그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 시작 버튼이 비즈니스 셀프를 눌러가지고 뜨는지를 꼭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만약 지금 안 뜬다 그러면 단 1만 원이라도 광고를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그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는 걸 일단 확인을 하세요. 안 그러면 하소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고 약관 규정 숙지하라는 거, 승인이 거절됐을 때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의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지에 비키니를 입은 게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최소한 비키니가 없는 사진으로라도 교체를 하려니까 그거 안 하고 계속 갔다가 계속 아니 이거 그냥 가이드북인데 왜 이걸 문제 삼으세요라고 또 이의 신청하잖아요. 그 이의 신청은 누가 봐주는데요? 사람이 봐줘야 되는데 기계가 차단한 거를 사람이 봐주려고 검토할 때까지 승인 뭐죠? 이 순번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순번도 빨리 안 와요. 그 AIS 요원도 다 재택근무하면서 자기 순번이 되는 순서부터 봐줘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해도 이의 신청이 오늘 통과가 될지 내일 심사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심사 일정을.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이미 거절을 당한 이미 그 소재 때문에 문제를 삼고 광고를 중단시켰는데 중단시킨 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정도 없이 계속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AI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정신 차리고 바꾸십시오라고 경고를 해줬는데 그 경고는 다 무시하고 또 똑같은 이미지를 또 넣어가지고 또 봐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괘씸한 거죠. 그럼 더 자꾸 차단을 더 강화하는 요인만 되는 거죠. 최소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일단 알고리즘이 일단 필터링을 시켰으면요. 그걸 그대로 넣어놓으면 당연히 또 필터링 당하죠.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개성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성의를 보이셔야 돼요. 특히 광고 소재. 아까 얘기했죠. 계정 차단됐다고 우회로를 만들어가지고 딴 사람 이름으로 또 다른 계정을 만들고 또 다른 비즈니스 관리자를 파가지고 똑같은 랜딩페이지 똑같은 광고를 또 붙이잖아요. 이미 걸러졌던 광고인데 이미 문제가 됐던 랜딩페이지인데 또 붙여? 또 차단돼요.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10번 기계적인 반복 행동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이스북은 1인 1계정의 실명제 서비스예요. 한 번 등록한 1인 1계정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 또 하나의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이거 정상 계정이 하나 있는데 누가 이걸 또 만들려고 해? 이거 해킹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새롭게 계정을 만들려는 시도를 차단해버린 다음에 요 본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통보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계정으로 접속을 시도했어요. 해킹이 의심되니 비밀번호를 지금 바꾸세요 라고 통보를 해주고 끝내요. 당연히 막히죠. 자, 요게 기본적인 그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그다음에 그 SOS를 그냥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보내게 되는 그 페이스북 비활성화, 계정 비활성화, 광고 계정 비활성화의 원인이자 해결책 혹은 예방책의 유일한 방법들이에요. 그냥 입이 아프다니까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끝으로 더 이상 페이스북에 비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전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페이스북의 비활성화에 대한 걸 고민하기보다는 페이스북이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죠. 진화되는 소식들.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페이스북이 이런 진화된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롭게 뭐 런칭하고 새롭게 구현해내려고 하는 서비스들의 미래 방향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빨리 체크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여러분이 우리 마케팅에는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예,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공유중지. 자, 5분 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대화 나누고 묻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귀에 꽂고 듣고 있으니까요. 예, 의견 주시죠. 혹시 네, 채팅창에 뭐 남겨주신 분 있나요? 예, 질문 채팅창에는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일단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페이스북 뭐 하기가 좀 겁난다 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이제 광고 외에 예.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음, 이제 광고를 안 하고 내가 활용을 하려면 예. 이제 제 페이지에 게시물 올리고 그거를 그룹에 공유를 한다든지 예, 메신저를 통해서 이게 친구들한테 보내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반복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예, 반복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붙할 때 똑같은 내용을 네. 카피해서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하는 행동을 뭐 10분 사이에 뭐 10번 이상을 반복한다. 아니 뭐 10분 사이에 뭐 100번 이상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지금 뭔가 기계를 써가지고 의도되는 기계적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되면 그 서비스의 뭐 종류를 불문하고 일단 문제를 삼아요. 그럼 그런 예.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게 별로 안 좋은 건가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친구한테 보내는 인사말과 B한테 보내는 인사말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 게시물 안에 예, 어떤 이제 랜딩 페이지 말씀하신 랜딩 예. 페이지나 주소, 이제 홈페이지 주소나 유튜브 뭐 채널 같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할 수 이제 있죠. 뭐 같은 링크를 계속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아무개님 요거 보세요 라고 했으면 이 아무개라는 숫자 이 뭐죠? 단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A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소식 보내니까 요 링크 참고하세요 라고 했으면 B한테 볼 때는 B님 예, 요 링크 요렇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카피해서 복수의 사람들한테 제한된 시간 안에 마구제비로 똑같이 쏠 때, 예. 하다못해 사람 이름이라도 바뀌든가 조사 토시 몇 개라도 바꾸든가 뭐 바꾸는 게 있어야지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텐데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 때는 거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초기에 사람들 친구 요청할 때도 예, 짧은 시간 안에 하루에 뭐 몇백 명씩 예, 친구 요청하다가 계정 중단되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었거든요. 보통 막 이렇게 뭐 좋아요 추가 막 바뀌면서 바뀌면서 추가 이러면 한 10분 안에 한 100명 정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해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어느 순간 페이스북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경고를 일단 살짝 보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하잖아요. 어느 순간 차단 이렇게.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몇 번 경고를 먹고 네. 이랬을 때 그 페이지나 거기 안에 있는 랜딩 페이지 자체가 약간 블랙리스트처럼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랜딩 페이지 자체가 문제 삼아지는 건 아니고요. 랜딩 페이지가 문제 소지가 되는 건 언제냐면 광고를 내가 내보냈는데 그 광고의 최종 그 타겟 그 페이지 있죠. 그게 그쪽 랜딩 페이지로 어느 특정 랜딩 페이지로 들어가 있는데 막상 그 페이지를 가봤더니 내가 광고에 썼던 페이지랑은 다른 페이지야. 혹은 뭐 멀쩡한 어떤 상품을 판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쪽에 보니까 뭐 주류 상품이 있다든가 무슨 뭐 성인용품이 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랜딩 페이지 그 페이지 자체를 차단하죠. 그런 의미지 뭐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냈다든가 그 페이지를 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체를 차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예 네. AI가 아무리 깡패라고 해도 합리적인 깡패 짓을 하지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네. 예. 또요.
이번 기회에 뭐 나는 페이스북이 정말 답답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답답증에 대해서 다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지 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다 이해돼요. 페이스북의 이 AI 차단은. 예. 저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개인이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꾸 예. 친구 들어가고 그래야지. 아, 이게 정말 약간 아주 고질이고 악질인데,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광고를 하고 있고, 전혀 AI 관점에서 문제가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 차단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의 경쟁업체가 어떤 의도든 간에 악의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 계정, 우리 광고를 계속 신고를 거는 거예요. 안 좋은 광고라고, 혹은 뭐, 스팸성 광고라고, 특정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몇 건 이상의 신고가 내 광고나 내 컨텐츠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신고가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 봐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막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 광고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악의적인 경쟁업자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컨텐츠를 문제 삼아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AI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막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 없으면 풀어라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AI도 똑똑해져 가지고 이런 어떤 악질적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신고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계정들이 있으면 걔네들도 또 추적을 해요. 얘는 또 왜 나한테 또 신고를 하지? 얘는 정상적인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판단했는데 요 계정에서 또 신고를 해. 그럼 얘는 약간 악질적인 계정인 것 같아. 신고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계정인 것 같아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 계정도 차단시켜버려요. 예. 그러니까 뭐죠? 헛신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거짓 신고라고 해야 되나? 우리 뭐죠? 112에 뭐죠? 신고 전화 뭐죠? 가짜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장난 신고. 장난 신고나 악질적인 어떤 의도적인 신고가 반복되는 계정들이 있으면 걔네들도 차단시켜 버려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페이스북이 보건대 문제가 안 되는 계정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군데 다수가 어떤 신고를 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건 페이스북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막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페이스북이 어떤 장면들이 막 나갔냐면요. 뭐 자해하는 장면, 혹은 투신해가지고 떨어져 죽는 장면, 막 아니면 어떤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장면까지도 라이브로 나간 적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못 잡아내면 페이스북이 왜 이런 콘텐츠를 방치했냐고 이제 계속 또 이제 전 언론과 더불어서 뭐 의회나 이런 데서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단 장치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동을 합니다. 특히 이런 비주얼,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는 이해되시죠? 또 무서워요. 실시간으로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는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 컨트롤이나 제어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서비스입니다. 30억이 쓰는 툴이면 뭐 오죽하겠어요. 세상에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데 어저께 뭐 지하철에서 뭐 앞에 내려가는 여자한테 뭐 오줌을 싸 갈긴 그런 놈도 있었다면서요. 세상이 그래요. 험악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리얼타임 실시간 영상이 나가는 서비스인데.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예. 아까 왓츠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희 이제 일단은 국내는 거의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왓츠앱을 따로 그걸 할 필요가 있나요? 해외 쪽 서비스를 하실 거라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해외 쪽이면 수출을 할 거라고 하면 하다못해 베트남이나 동남아 뭐 영어권을 조금이라도 공용어로 쓰는 그런 나라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위챗하고 카톡 그다음에 일본의 라인 빼고는요. 왓츠앱이 거의 전 세계 메신저 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상대로 만약 내가 메시지 광고를 하겠다고 그러면 뭐 대충 뭐죠 이렇게 뭉개도 되겠지만 하다못해 뭐 저기 동남아만 나가려고 해도 왓츠앱 없으면은 비즈니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가이드 열자마자 왓츠앱 링크 싣고 왓츠앱 광고하세요라고 이미 뜨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3%도 안 되는 3%도 안 되는 그 지금 메신저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도 그런 광고를 지금 강제로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페이스북. 그만큼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로. 예. 핸드폰 모양으로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누구요? 이일영 선생님. 이거 모비즌이라는 그 서비스를 깔면 예, PC 버전을 깔고 그다음에 이 폰에도 앱을 설치하시면 예, 동기화 시켜가지고 폰에서 뜨는 화면을 예, PC에서 보여주면서 PC를 예, 이렇게 화면으로 줌으로 쏴주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엔 인위적으로 말고 서비스를 만든 페이스북 입장을 고려해서 수리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무에서 페이스북과 광고 계정 차단되면 참 막막할 텐데 예, 정리해 주신 내용이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교수님 저희 계정 차단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긴 풀어야지. 원인부터 분석하세요. 내가 그러거든. 예, 몇십니까? 16분. 오케이.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주제로 잡았던 그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문제는 뭐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뭐를 또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6월달 우리 세라방은 이걸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7월 들어가면 또 우리 송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 교수님, 그다음 이태영 교수님, 저 이렇게 다시 다음 순배가 돌아갈 겁니다. 근데 지금 7월은 저희가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요 세라방은 세라방대로 할 텐데 그 앞 시간에 2시간 정도씩을 할애해 가지고 그 이번에 저희가 그 1인 기업이나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마케팅 자동화 툴, 그 올인원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그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오늘까지 한 25? 예, 그 이상 되거든요. 30명 정원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 찰 것 같고요. 그 7월 4일부터 그 패키지 과정을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 2시간 정도씩 그 앞 시간에 강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돌아가면서 네 분 교수진이. 그래서 아마 그 패키지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은 7시부터 예, 이 방송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개하진 않습니다. 라이브로 쏘거나 그런 방송은 아니고요. 그 이 과정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줌 초대권을 드릴 거고 그 링크 알고 계신 분들만 함께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 조금 이제 더워져서 서로 조금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긴 한데 같이 그 툴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뭐 그 과정 그 잘 못 들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뭐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니까 예 없어요. 이병우 선생님, 김재수 선생님 두 분 정도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딴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따로 더 이상 더 추가로 광고는 안 하겠습니다. 김지호 선생님 신청을 했는데 시간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요. 녹화본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줘요. 예, 안 보여줘요. 이제부터는 실시간에 오시는 분들만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송 교수님 다음 네. 주에 뭐 대충 생각하고 계신 그 주제가 있으신지요? 아, 예. 그, 저기,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스토리텔링을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네. 그 부분 이제 정리하는 걸로, 음, 스토리텔링이 시작하게 되면은 그 도입이랑 중간 단계, 그 다음 마무리 단계의 그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아, 체크리스트 15가지가 있어요. 스토리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럼 다음 주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얘기 마무리를 하면서 네, 예, 챙겨야 될 체크리스트 정도를 예, 정리해 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영 교수님은 오늘 바쁘셨는지 지금 딴 수업이 있으신지 못 들어오셨고, 정 교수님도 뭐 그 마이크 켜시고 7월 달에 좀 생각하고 있는 주제 미리 좀 공지해 주시죠. 아, 소리가 안 나요. 오늘 좀 시스템이 안 좋으신 것 같네. 예, 제가 그러면 7월 달 다시 그 신규 공지하면서 대충 예정된 그 스토리들 미리
그 주제로 테마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요 페이스북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 아니면 그 카톡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왕 예고됐던 게 페이스북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좀 진행을 했고요. 7월 말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카카오의 싱크부터 시작해서 그 챗봇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지난달보다는 더 진화된 형태로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향후 그 카톡의 챗봇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7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혹시 더 다른 질문사항이나 없으시면 빠이빠이 하고 또 새로운 한 주 약속하고 헤어지죠. 백일혜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오케이. 자, 우리 최희 선생님 가시고 우리 이승만 선생님도 빠이빠이. 예, 함영 선생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방송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먼저들 끄고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